여기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태란 우리 안에 내재된 판단력, 공감력, 호기심 같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불안과 생각이 사라지면 그 결과 의사결정력과 타인에 대한 관용이 높아진다.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더욱 행복해지면서 판단력이 높아지는 상태가 바로 최고의 상태이다. 이 책에 소개하는 방법은 대부분 신경과학과 뇌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이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족쇄에서 벗어난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 걱정하는 일의 97%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의 대부분이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확인된 사실이다. 다시 말해, 걱정의 97%는 처음부터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쓸데없는 고민을 버리자는 조언이 넘친다. 지금을 즐기자. 일단 행동하자. 작은 일은 무시하자. 자신답게 살자. 자신만의 중심을 갖자. 하지만 이런 조언을 따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고민이 해소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삶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며 편안한 일생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은 세계적인 현상인 듯하다. 실제로는 걱정의 97%는 일어나지 않는데도 현대인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수준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로움의 근본을 파헤치는 접근은 신경과학과 생물학 연구가 진행된 덕분에 가능해졌다. 그 중에서도 뇌와 관련된 지식의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져 현대에는 불안, 분노, 고독, 허무 같은 서로 다른 괴로운 감정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시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의 목표는 다양한 괴로움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모든 괴로움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의 정신 기능을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태란 우리 안에 내재된 판단력, 공감력, 호기심 같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불안과 생각이 사라지면 그 결과 의사결정력과 타인에 대한 관용이 높아진다.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더욱 행복해지면서 판단력이 높아지는 상태가 바로 최고의 상태이다. 이 책에 소개하는 방법은 대부분 신경과학과 뇌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이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족쇄에서 벗어난 수밖에 없다. 인류는 모두 부정적으로 태어났다. 인생은 고통이다.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다르타는 2500년 전에 이렇게 단언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괴로운 경험뿐이고 마지막에 생명이 끝나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이라는 말이다. 이 말에 자신도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내 인생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날들이 고통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 과정에서 단조로운 작업 때문에 지루해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화가 나는 일은 누구나 겪어봤을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거나 문득 과거에 기분 나빴던 기억이 떠올라 슬픔에 잠기는 일도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고타마 시타르타는 삶이 괴로운 것은 인간의 기본 설정이라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고방식은 과학적인 연구로도 증명되기 시작했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의 영향을 받기 쉽고 부정적인 요소일수록 더 기억에 남는다는 심리를 표현한 용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았는데 바로 그날 아끼는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그 돈을 전부 수리 비용으로 썼다고 해보자. 한 달 후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먼저 떠올릴까? 많은 사람이 성과금을 받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대신 수리비가 나간 것만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이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사건일수록 강하게 기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뇌가 부정적인 정보의 의식이 더 쉽게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시 세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적응했다. 정리하면 우리 뇌는 감정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싫은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린다. 행복은 금세 사라지는 데 반해 괴로움은 몇 배나 강하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역시 인간의 정신은 괴로움이 기본 설정인 듯하다. 인체에 괴로움이 표준으로 갖춰진 이유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조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나타났다. 그들은 현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했다. 사냥을 나가면 사자나 뱀의 공격을 받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으며 모기로 전파되는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병에 감염되면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부족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는데 수단 사막에서 발굴된 1만 5천 년 전의 유해에서 팔 다리를 묶인 채 타살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던 환경에는 포식, 기아, 전염병, 폭력이 일상다반사였다. 위협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겁쟁이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이다. 저 수상한 그림자는 맹수가 아닐까? 저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저기의 습격을 알리는 것은 아닐까? 동료가 냉정하게 대하는 것은 배신의 징후가 아닐까? 미묘한 이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일수록 틀림없이 후세에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원시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기억을 오래 보존한 사람일수록 적응을 잘한다고 할 수 있었다. 인간은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고통의 씨앗이 박혀 있고 현대 특유의 기능 부전이 그것을 부추긴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인간의 기본 설정이 고통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 어떤 행복이라도 모두 기본 수준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 고통의 지배 아래 놓인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 침팬지는 반신불수가 되어도 행복할까? 2006년 교토대학교 영장류 연구소에 살고 있는 침팬지 레오가 반신불수의 중태에 빠졌다. 병명은 척수염이었다. 거의 누워 지내게 된 레오를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곁을 지키며 간병하기 시작했다. 목 아래쪽을 움직일 수 없어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해 우울증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레오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체의 통증과 공복의 괴로움을 호소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괴로움은 표현하지 않았고 때로는 웃는 여유까지 보여준 것이다. 소변 검사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상 수치를 유지했다. 레오는 반신불수라는 시련과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착실하게 재활훈련을 해낸 레오는 1년 만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3년 후에는 보행 기능을 되찾았다. 인간이었다면
언제 절망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오는 언제까지나 평상심을 유지했던 것이다. 최근에 MRI 연구가 발전하면서 부정적인 일에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인간과 동물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해 볼 때 모든 포유류에게는 괴로움의 감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포유류는 괴로움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이라면 몇 년은 계속해서 괴로워할 비극이 일어나더라도, 불안으로 잠들지 못하는 여경이 덮쳐와도, 동물은 짧은 시간 동안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뿐 바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 중에는 우울증이나 신경증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는 이도 있지만, 야생의 동물이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로 고생하는 케이스는 물론 정신질환이 관찰되는 경우도 없다. 자신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모든 상황은 자신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같은 포유류면서도 인간만이 괴로움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괴로움은 두 번째 화살의 여부로 정해진다. 흔히 깨달음을 얻은 인간이라면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차이는 다른 곳에 있다. 석가는 위의 문제에 곤혹스러워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일반인과 불교도의 차이는 두 번째 화살의 여부에 있다. 생물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 포식자의 습격, 고르지 못한 기후로 발생한 굶주림, 예상하지 못한 병 등 다양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온다. 여러 가지 괴로움은 무작위로 발생하며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다 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모든 생물은 생존에 동반되는 근본적인 고난에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괴로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쏜다. 만약 자신이 침팬지 레오처럼 반신불수가 되어 의식은 뚜렷한데 평생 누운 상태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첫 번째 화살은 당연히 반신불수에 따른 고통 그 자체이다. 신체가 만족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최초의 고통만큼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인간은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가족은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평생 도움을 받으려니 면목이 없네. 이제 인생은 끝났어.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반신불수라는 최초의 화살에 반응하여 뇌가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분노, 불안, 슬픔이 차례차례 찾아와 결국에는 괴로움이 점점 깊어진다. 반신불수라는 극한 상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누구나 경험하는 심리다. 상사가 부당하게 문책할 때 첫 번째 화살.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상사가 리더 자격이 없는 것인지 고민한다. 두 번째 화살.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한 것에 대해 첫 번째 화살. 나는 능력이 없다며 자신을 탓한다. 두 번째 화살. 저축이 줄어든 것에 대해 첫 번째 화살. 이대로 가다가는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점점 심해진다. 두 번째 화살. 그런데 현대에는 화살의 수가 두 개로 끝나면 차라리 괜찮은 편이다.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이 연이어 꽂히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해 놓은 돈도 없는데 큰일이네. 두 번째 화살. 이게 내 계획성과 인내심이 없는 게 문제야. 세 번째 화살. 얼마 전 회사에서 상사에게 지적받은 것도 일정을 제대로 짜지 못한 탓이지. 네 번째 화살. 이런 식으로
최초의 고민이 또 다른 고민을 불러들이고 같은 고민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반추사고라고 한다. 소가 음식물을 위에서 되돌려 되새김질 하듯이 잊고 있던 과거의 실패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추사고가 많은 사람일수록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으며 젊은 나이에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경향도 보고되고 있다. 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사고나 이미지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면 머지않아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도 당연할지 모르겠다. 분노는 6초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뭐라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상황이지만 만약 첫 번째 화살만으로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떨까? 병이 가지고 오는 최초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괴로움이 괴로움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괴로움은 금세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 증거로 최근 연구에서는 첫 번째 화살의 위협이 생각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해보자. 이때 뇌에서는 대뇌 변형계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마음과 몸을 전투태세로 바꾼다. 분노로 몸이 뜨거워지고 전신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기 때문이므로 그대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기다리면 인간의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대뇌 변형계를 통제하기 시작하여 조금씩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줄여간다. 전두엽이 작동하기까지의 시간은 평균 4에서 6초이고 그로부터 10분에서 15분만 지나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져 분노는 진정된다. 다시 말해 폭언을 들은 순간부터 6초만 잘 견디면 첫 번째 화살의 통증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영국 폴리머스 대학교의 실험에서는 우선 피험자에게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라고 지시한 후 과자나 커피, 담배 등을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떠올리도록 함으로써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피험자 중 절반에게 3분 동안 테트리스를 플레이하게 했더니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그룹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에 비해 갈망의 정도가 24%나 내려갔고 카페인과 니코틴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앞에서 말한 아드레날린과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보통 원하는 것이 앞에 있을 때 인간의 뇌내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욕망을 끌어오르게 만든다. 도파민은 인간의 의욕을 가동시키는 물질로 일단 그 영향을 받으면 그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욕망을 느낀 직후에 테트리스로 뇌의 주의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돌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파민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전두엽이 자기 컨트롤 능력을 되찾게 된다. 도파민의 지속 시간은 평균 10분 전후로 그 시간만 참으면 자신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첫 번째 화살만으로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내일의 일로 고민하지 않는다.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 몇 분이 채 안 되는데도 우리가 고민을 계속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연달아 맞기 때문이다. 그냥 두면 사라질 감정에 기름을 부어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스스로 부추기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의 불쾌한 말에 상처받았거나 갑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덮쳐오더라도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리면 쓸데없이 고민을 증폭시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침팬지 레오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다. 반신불수가 된 실현에도 레오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동물 심리학자이자 영장류학자인 마스자와 데스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침팬지는 내일의 일을 끙끙거리며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과거와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의 눈앞의 세계만을 보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안으로 고민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고뇌는 대부분이 미래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실패를 다시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몇 년 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악담 때문에 다시 화가 나거나 노후의 자신을 떠올리며 불안에 시달린다. 눈앞에 없는 과거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다. 새는 현재만을 산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과거와 미래에서도 살아가야만 한다. 새는 행복하게도 이 고통을 모른다. 아니, 새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뿐이다. 현재만을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괴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동물들은 두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지도 않는다. 넓은 시간 감각을 가진 인간만이 괴로움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를 고민하지 말고 현재를 살자고 한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타고난 부정적인 심리와 동물과는 다른 시간 감각은 진화의 과정에서 유전자에 새겨진 기본 시스템의 작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사는 것이 정론이라고 머리로 알고 있어도 자신도 모르게 지나온 세월이나 앞으로 살아갈 길을 걱정하는 것이 인간이다. 유전자는 컴퓨터처럼 가볍게 업데이트할 수 없고 인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시스템은 상당히 견고하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첫 번째 화살만으로 괴로움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괴로움을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눈앞의 세계만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 덕분에 세상을 압도할 힘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고뇌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자기를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는 발상은 고대부터 존재했다. 우리의 자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시스템으로 외부 위협에 반응하여 기능을 발동한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점을 얻을 수 있다. 1. 자기가 사라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 자기가 사라져도 우리는 작동한다. 사실 자기가 사라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극도의 집중 상태에 돌입했을 때, 게임에 빠져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소설 속에 몰입하여 문장을 열심히 쫓을 때, 마음 맞는 동료와 대화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와 같은 상황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거기에는 자기의 감각은 없고 마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감각만이 있을 것이다. 자기는 일상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나는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 자기는 인간이 가진 많은 생존 도구 중 하나이며 감정과 사고라는 다른 기능과 다르지 않다. 인간의 뇌는 0.1초 만에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인간의 뇌가 이야기 제조기라는 견해는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예전의 발상과는 달리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현실을 체험한다. 1. 주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뇌가 이야기를 만든다.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영상과 소리 정보를 뇌가 만든 이야기와 비교한다. 뇌가 만든 이야기와 다른 부분만 수정해 현실을 만든다. 테니스를 예로 들어보면 상대가 서브를 넣기 위해 공을 위로 던져 올린 순간부터 뇌는 차례차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과거의 상대가 넣은 서브와 같은 속도의 공이 온다. 공의 상승 속도가 평소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대는 실수를 한다. 손목이 오른쪽을 향했으므로 공은 코트의 오른쪽 구석에 닿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뇌는 사전에 현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예측에 따라 선수는 실제 공보다 빠르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다. 그 능력이 없다면 날아오는 공을 받아낼 수 없다. 인간의 뇌가 이야기 제조기가 된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사람의 눈에 비치는 현실의 세계는 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듯 우리는 결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지 않고 있다. 가상현실 헤드셋을 쓴 것처럼 뇌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세계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자. 그때 바로 인간의 뇌는 현상을 설명해줄 이야기를 찾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 바쁜 사람은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무난한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보자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다. 즉, 괴로움이 첫 번째 화살만으로 끝나는 상태이다. 반면 여기서 뇌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일그러진 이야기를 꺼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라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같은 생각을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다양한 이야기와의 관계성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자, 나답게 살자 같은 조언이 얼마나 난감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도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주위의 이야기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도넛에 구멍을 먹을 수 없듯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찾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류의 뇌가 현실보다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현실은 실제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거의 뇌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형태를 만든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기란 익숙해진 집과 같은 것이다. 일본의 불교의 선사상을 널리 알린 도견 스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일이고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일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자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우리의 행동을 속박하는 악법을 파악한다.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인간은 스스로 괴로워한다. 우리의 뇌는 항상 불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지각시킨다. 그 결과 인류의 고민은 끝없이 이어진다. 자신이 어떠한 규칙에 조종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올바르게 자기를 배우는 첫걸음이다. 가장 편한 방법은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자 제프리 영 연구팀이 고안한 패턴 분류를 사용하는 것이다. 제프리 영 박사는 심리도식치료라는 심리요법을 만들었다. 심리도식치료에서는 악법의 패턴을 18종류로 분류한다. 악법 1. 포기. 이 악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가족, 친구, 연인 등 친밀한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자신은 언제라도 버림받을 것이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피하거나 스스로 상대와의 사이를 깨트리는 일도 드물지 않다. 악법 2. 불신. 다른 사람은 분명 나를 속일 것이라거나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타인에 대한 불신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악법이다. 악법 3. 박탈.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인 지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악법이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다. 가장 일반적인 악법의 하나로 어린 시절에 양자로부터 만족스러운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인다. 악법 4. 결함.
나에게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열등하다 같은 신념을 갖게 하는 악법으로 유소년기에 학대, 방치, 거절로 인해 생기는 경향이 있다. 뇌에서 끊임없이 자기 혐오나 자기 비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악법 5. 고립.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면서 모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악법이다. 악법 6. 무능. 일상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는 악법이다. 악법 7. 취약.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같은 공포를 만들어내는 악법이다. 악법 8. 미분화.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악법이다. 악법 9. 실패. 주변 사람들에 비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다. 악법 10. 거만함. 이 악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어린 시절 과도하게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에게 많은 악법이다. 악법 11. 방종.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에 심취했다가도 시작하기만 하면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금방 다른 일에 의식을 돌려버리는 사람에게 많은 것이 방종이라는 악법이다. 악법 12. 복종.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서투르고 분노나 슬픔을 느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복종의 악법에 좌우되고 있을지 모른다. 악법 13. 희생. 이 악법을 가진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는 걸 힘들어한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악법 14.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악법이다. 남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악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에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완전히 무시한다. 악법 15. 비관.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만 주목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악법이다. 악법 16. 억제. 감정 표현을 부끄러워하거나 분노가 폭발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지 걱정에 사로잡혀 행동과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유형이다. 악법 17. 완벽. 비판을 피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만드는 악법이다. 완벽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압박을 느껴 마음이 쉴 시간이 거의 없다. 악법 18. 징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엄격하게 벌해야만 한다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악법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분노나 초조함을 쉽게 느끼고 잘못한 사람을 가차없이 몰아세우며 엄격하게 비판한다. 어떤 악법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지 유소년기의 환경과 현재까지 겪었던 경험으로 결정된다. 그 경험의 많은 부분은 운에 의해 좌우되고 우리 의사로는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어느 악법에 좌우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보고 조심해서 대처하는 것뿐이다. 애초에 악법이란 태어나서 자란 환경과 경험에서 심어진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에 휘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앞으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덮쳐오거나 주의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을 때는 지금 악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악법을 따르지 않는 이외의 반응은 할 수 없는가라고 자문해보자. 그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아마존의 원주민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언어학자 데니얼 에버럿은 경험의 즉시성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벗어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리킨다. 그 증거로 아마존의 피라앙족은 실제로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물고기를 잡았다. 카누를 저었다. 아이와 함께 웃는다. 친구가 말라리아로 죽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현실에 있었던 직물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하며 가공의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돈이 좀 있었더라면, 그때 다른 행동을 했었더라면 같은 화제는 꺼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피라앙족의 대화에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덕에 내일을 전전긍긍하며 고민하지 않고 과거 실패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그저 눈앞의 현재만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피라앙족이 선진국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근거가 부족한 일을 말하지 않으려는 문화를 가진 점이다. 예를 들어 사냥을 하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사냥감을 찾지 못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의구심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다른 사고로 발전시키거나 불안을 키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냥을 하다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도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한탄하지도 않고 통증으로 죽는 건 아니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하는 일은 나는 지금 상처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치료를 하는 일뿐이다. 아무리 자신의 운명을 한탄해 본들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에 통증에는 깔끔하게 항복한 후에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앙족은 자신들을 똑바른 백성이라 부르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삐뚤어진 머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대에는 신경과학 및 심리요법의 연구가 발전하여 임상 테스트에서 좋은 효과를 인정받은 대책이 존재한다. 그 대책이란 정지와 관찰, 이 두 가지다. 정지란 뇌의 자원을 다른 무언가에 사용하여 이야기의 제조 기능 그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방법이다. 우선 정지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선문답은 왜 어려운지 생각해보자.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삼근이다 라고 대답한 동산 스님이나 말은 대변덩어리다 라고 대답한 운문 스님 등 의문이 가득한 에피소드가 끝이 없다. 대체 과거의 고승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의미불명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 의문에 흥미를 품은 많은 석학이 전 세계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설이라 불릴만한 견해는 없고 그나마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페터 푹스와 니클라 루만의 견해이다. 패러독스의 틀 내에서 골치를 앓다가 문자 그대로 노쇠되는 것이 선문답의 출구이며 해결책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해서는 안 된다. 선문답의 역할은 다양한 자의적 정보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며 자신을 말소시키는 것에 있다. 선문답은 명확한 답이 있는 퀴즈가 아니라 애초에 유일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의미불명의 우화에 대해서 굳이 끝까지 생각하여 사고 회로를 마비시켜 자기를 지워버리는 것이 선문답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대책인 관찰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뇌에 떠오른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는 작업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관찰의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른 메타 분석에서는 좌선과 명상에 관련된 과거의 연구에서 3,515명의 데이터를 정리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을 8주간 계속하면 불안과 우울 증상에는 0.3, 통증에는 0.33의 유효량이 있다고 보고했다. 0.3포인트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더 최근의 관찰 훈련으로 뇌 구조가 변한다는 보고도 증가하고 있다. 관찰 훈련에서는 신체 컨디션이 나쁘거나 내면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일단 그것들을 방치하고 그대로 계속 바라보는 태도를 요구한다.
외부 세계의 변화를 쓸데없이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뇌에 일어난 현상의 하나로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피질, 편도체와 미센터를 연결하는 신경 경로가 줄어들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쓸데없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자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뇌가 외부 세계에 위협의 과잉 반응을 보일 때였다. 하지만 관찰을 계속한 사람의 뇌는 위협에 반응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자신을 향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즉, 관찰 훈련에 의해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지의 힘으로 이야기의 강도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관찰의 힘으로 이야기를 현실에서 분리한다. 이 두 가지가 무아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기술이다. 관찰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다. 식사, 설거지, 청소 등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면 그것이 관찰이 된다. 무아의 경지에 다다른 인간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과거의 많은 현인들이 경험담을 남겼다. 오세기 선승, 보리달마는 방황할 때는 마음이 경치에 둘러싸여 있다.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된 후에는 마음이 경치를 품는다고 말했다. 또 일본 원각사파의 관장을 맡았던 메이제 선승 아사히나 소겐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산도, 강도, 풀도, 나무도, 모든 사람도 자신과 일치라는 것. 게다가 그것이 자기에 의해서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인다.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모두 무아에 이른 후에는 자신과 세계를 가로막는 경계가 사라지고 정신이 확대된 감각과 강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의 뇌과학 자질 볼트 테일러는 37세 무렵에 뇌졸중으로 자기 인식에 관련된 뇌 기능을 상실한 직후부터 주변 일대가 평온한 행복감에 둘러싸인 것 같다고 느끼고 이 상태를 뇌의 수도가 멈췄다고 표현했다. 비슷한 증언은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지만 자기가 사라진 후에 독특한 일체감과 안정감이 생기고 인생의 고민이 사라져 강한 행복감을 얻었다는 내용이 가장 흔한 패턴이었다. 무아는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까? 대체 무아에 의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는 걸까? 1. 행복도 상승. 존재론적인 의존이란 자기는 확고한 존재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집착을 가리킨다. 정신활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자기의 연기성을 실감하여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만들어내는 중축이 사라진 결과 행복도가 높아진다. 2. 의사결정력 향상. 객관적인 판단이 뛰어나다. 정보 처리의 질이 높다. 피드백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3. 창조성의 상승.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인간의 성향 분류 중 하나로 수용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감정에 민감한 성질을 가리킨다. 이 성질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창조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는 것이 밝혀졌다. 4. 휴머니즘의 향상. 무아에 이른 사람일수록 이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룹에서도 너그러운 자세로 대하는 특징이 있다. 무아에 이른 인간의 뇌는 애초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세계를 자기와 그 이외로 나누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사라져 하나가 된 것 같은 감각을 느끼고 거기에 커다란 안정감과 휴머니즘이 싹튼다. 자타의 구별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자신에 소속된 것으로 변하고 나에게 위협을 주는 외부의 적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아란 자기의 관찰 영역이 무한하게 확대되어 세계를 집어삼킨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저자 스즈키 유, 일본의 사이언스 라이터. 1976년에 태어나 게이오 기즈쿠 대학교 SFC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다. 이후 독립하여 600명이 넘는 학자의 전문의를 인터뷰하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다. 16세 무렵부터 매년 5,000편에 달하는 과학 논문을 도파하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는 헬스케어, 생산성 향상을 테마로 한 저술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 구석기 남자의 건강과 심리, 과학에 관한 최신 지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월간 2,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기업,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강연도 열고 있다. 주요 조서로는 오늘부터 나는 최고의 컨디션, 야수의 집중력, 불로장수 절대 원칙 82, 과학으로 꼭 맞는 직업, 초스트레스 해소법, 짜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100가지 과학적인 방법 등이 있다.